대표 안상준입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떤 흐름도, 그다음에 어떻게 평형 배분에 대한 어떤 기준, 그다음에 어떻게 평형이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로 좀 투자 길이 막히자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요즘 부동산 시장에 이 투자하면 가장 하고 싶은 투자가 바로 이 재개발 투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재개발 투자는 그 단계부터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재개발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어떤 절차,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그 서울의 그 재건축의 어떤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건축은요, 토지 등의 어떤 소유자들이 지자체 단체장, 서울을 예를 들었을 때 서울시장에게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싶으니 우리 지역을 한번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서울시의 어떤 단체장,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시설 안전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안전진단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이런 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조합의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민간 사업의 어떤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도에서 이 기본계획 앞에 이 안전진단의 어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이 재건축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진단은요, 총 5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A, B, C, D, E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A는, 안전진단 A는 건물의 구조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절대 불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 C 단계 같은 경우도 유지 보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통과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에서 많이 볼 때 이 D등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D등급. 이 D등급은 뭐냐면 조건부 재건축 승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D등급을 받게 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지자체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안전진단관리공단이 한 번 더 적정성 여부를 타당성이죠. 그거를 통과를 해야만이 재건축이 승인이 되는 허가가 되는 이런 단계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단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건부 승인 D단계를 받았는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어떤 적정성 검토에 통과를 못해서 바로 다시 C단계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연기되어 있는 이런 단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E라고 하는 2등급을 받게 되면 붕괴 우려나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재건축의 핵심은 이 기본계획 앞에 안전진단이라는 관계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D등급과 2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은 바로 이런 안전진단의 어떤 허가권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보면은 강남 아파트 재건축의 수급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은 어떠냐면요. 이 재개발은 지금 현재 표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재개발은 이 재건축과는 처음에 출발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결정권자 서울시장에게 우리 재건축을 해줘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재개발은 어떤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 결정권자 지자체 단체장이요. 이 3가지 물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 노후 불량주택.
불량주택,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주택 접도율,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과소필지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든가 미만이 됐을 때 하는데요. 이 노불량 주택은 왜냐면 그 오래된 주택, 한 50년 이상 된 그 주택들이 최소 그 60% 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그 주택 접도율이라고 하는 건요, 그 주택이 도로에 이게 접하고 있는 면적인데 쉽게 얘기해서 소방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 주택 접도율이 그 35% 미만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과소필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적은 토지들이 구역에 너무 많아요. 이게 45% 이상이 됐을 때는 이러한 요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 지자체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그 구역 지정을 그 선을 거서요. 그 재개발 지역으로 그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그 논할 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열의가 있는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그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조합원이 되는, 즉 그 강제 조합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이 좀 그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재건축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요. 재개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그 지자체장의 어떤 구역 지정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본 그 계획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본 계획은 어떻게 보면 마스터 플랜이라서 그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이나 그 안전 진단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일명 그 가칭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본 계획을 이런 것들이 그 결정이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칭 추진위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합원 명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재건축은요, 이 재건축의 조합원은요, 그 민간 사업이지만 그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재건축에 동시에 동의한 자가 그 조합원이 되는 반면에 이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그 강제 조합원 제도 입니다. 왜냐면 지자체 단체장이 그 일방적으로 그 구역을 이렇게 그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조합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의 어떤 의사를 무시한다. 따라서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토지만 갖고 있는 자, 혹은 건축물만 갖고 있는 자, 혹은 토지 건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가 구역 안에 그려진 곳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요, 이 조합원의 동의가 가장 그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가칭 추진위원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조합원 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여기서 만든 이 조합원 명부는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라든가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그 조합원 그 명부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 재개발의 조합원들을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조합원 그 명부는 청산조합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이 관리처분 때의 조합원 명부는 한 번 더 그 리셋이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의 단계는요, 조합의 전 단계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추진위원회가 되려면요, 전 조합원의 그 과반수의 어떤 그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사업의 어떤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이 조합 설립 인가인데, 왜 조합 설립이 어렵냐? 전 조합원의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75% 이상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75%의 어떤 동의라고 하는 거는요, 전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는 수준의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운 그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위원회 이 조합,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형태적인 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이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거는 실질적인 그 재개발의 어떤 그 진행 그 단계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다음에 이 건축심화 사업시행인가는 형태만 달라지 이 두 개는 매우 유사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요, 그 첫째, 그 용적률과 총 세대수의 공급을 갖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그 조합 간의 어떤 그 다툼이 매우 이렇게 되는 그 단계가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총세대수의 어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합으로 하여금 많은 양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부 체납을 굉장히 많이 받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기부 체납, 땅을 많이 내지만 그 조합의 어떤 구역 사람들의 수익성이 줄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 현재의 그 서울에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따라왔던 것이 그 현실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건축 심의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가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건축 심의가 통과하면은 그 사업 시행인가는 뭐 다른 단계가 아니라 그 지자체 단체, 뭐 시군구, 서울로 얘기하면 구청에서 어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통과,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면 사업 시행 인가는 매우 쉽게 그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재개발과 재건축,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그 조합 설립 단계였으면 가장 또 복잡한 것이 또 그 다음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평형 배분, 동호수를 추첨하는 단계인데요. 재건축에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형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많으면 그 평형에 어떤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주비라든가 그 추가 분담금을 결정할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모든 단계에서 그 감정평가를 이루어야 되고요. 이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평형을 배분을 하고,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를 먼저 받고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간 그 평수의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분양으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이게 왜냐면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럼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절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부터 입주까지 서울시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평균 17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구역 지정부터 이 입주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역시 둘 다 동일하게 17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큰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재건축 같은 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지분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업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평형 배분의 기준과 분양 자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